자, 오늘의 인공지능 융합공학 강의는 디멘전 리덕션의 가장 대표적인 기법인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학기에 이제 계속해서 머신러닝 이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렇게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Supervised Learning이냐, 즉 인풋 데이터가 어떤 타깃과 함께 주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냥 인풋 데이터 하나씩 그 자체로만 주어지느냐, 이거에 따라 unsupervised 내지 supervised learning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학기 초에 공부했던 classification, 다른 말로 categorization, 그리고 regression 모두 정답, 어떤 타겟 값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었죠. 근데 출력은 1번, 2번, 3번 등 클래스 번호가 정수로 노출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었고, 즉 이산적인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은 fx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 연속적인 숫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regression이었고요. 그래서 regression은 연속적인 숫자 출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 continuous output, classification은 정수 형태의 셀 수 있는 그런 출력이 나오니까 discrete output, 이렇게도 머신러닝 기법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출력에 따라서도 구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클러스터링을 공부했죠. 클러스터링은 unsupervised learning이니까, 그러니까 타겟이 없는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출력 자체는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몇 번째 클러스터냐의 discrete한 형태의 출력이 도출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unsupervised learning인데 discrete output이 나오는 것을 클러스터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unsupervised learning인데 continuous한 output이 나오는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는 문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시나 그냥 주어진 데이터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연속적인 그런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regression은 이 펑션이 주어진 어떤 i번째 입력은 i번째 그 타겟에 맞추도록 이 f 펑션을 학습하는 거였다면요.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서는 이게 뭐가 나와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어떤 데이터들의 어떤 속성을 따져가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축약을 했을 때, 차원을 축소했을 때 유의미한 정보를 연속적인 어떤 수치들로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imensionality reduction, dimension reduction이라고도 뭐 부르고, 우리말로 차원 축소, 뭐 차원 감축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잘 알려진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PCA라는 기법이고요.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다항식 배울 때, n차 다항식 배울 때 처음에 뭐 직선의 방정식 배우는 거 있죠. ax 플러스 b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쭉쭉 가면서 이제 x의 n승 플러스 뭐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복잡도가 증대돼 가는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제일 처음에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이랑 좀 비슷해요. PCA는 직선의 방정식과 비슷한 어떤 선형적인 특성을 갖는 디멘션 리덕션 기법입니다. 데이터 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correlation, covariance를 분석하여 선형 변환으로 가능한 최적의 저차원 표현을 도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하게 수학적인 이론까지 포함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A보다 선형적인 그런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개선된 기법들이 또 개발되고 했는데, 그거 이름만 그냥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요. PCA 말고 ICA라는 것도 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LLE, ISOMAP 뭐 등등등. 요 기법들이 이제 더 고차원적인, 고차식에 해당하는 그런 느낌의 기법들이 되는데, 이런 기법들은 manifold learning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얘네들은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선형적이에요. 비선형적, non-linear 기법들인데, 얘네들은 우리가 학부 수준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수학이 어려워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조금 더 상세히 이론을 공부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이름 정도를 보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학적 이론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은 이 문서 Tutorial 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y Jay Schlenz라는 분의 올라온 건 2014년 일자로 이렇게 아카이브라고 논문 공유 서버에 올라왔는데 쓰여진 연도는 그보다 좀 더 일렀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서가 아주 좋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다 차근차근 읽어보셔도 되는데 당연히 제가 이제 요약 정리해드리는 다음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imension Reduction, 이 차원 축소라는 이 문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Reduce redundancy in data. 데이터의 redundancy, 이건 중복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중복성을 reduce, 줄이는다는 얘기입니다. 줄이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요 A, B, C 요 세 가지 경우를 봅시다.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2D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X축 성분은 R1 성분, Y축 R2 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지금 R1과 R2의 R1을 안다고 그래서 R2가 어떻게 있을지 아무튼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근데 C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직선 위에 있습니다. 직선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R1만 요 함수에 대입을 하면 알파 R1 플러스 베타라는 직선 함수에 대입을 하면은 R2를 계산해낼 수 있는 거죠. 함수 값으로 도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R2를 다 저장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R1에다가 R1이랑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라는 함수만 기억을 하면은 R2 값들은 굳이 기억을 다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버려도 상관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R2를 다 이미 가지고 있다면은 좀 뭔가 정보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redundancy가 높은 상황이다. 중복적으로 데이터를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다. R1이 R2가 그러니까 R1의 약간 4번 같은 셈인 거예요. 그냥 어떤 숫자만 곱해가지고 더해놓은 4번을 굳이 중복해서 더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복성인 거죠. 방금 보신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한번 어떤 toy example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설명을 뭔가 할 때요.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지금 이 toy example은요. 용수철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에 추를 달아놓고 당연히 얘를 당겼다가 하면서 이 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뭔가 이 용수철에 달린 이 시스템을 용수철 시스템을 분석을 하는 거죠. 뭔가 수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이런 걸 따져보려는 건데 이 물리학적인 현상을 수식으로 모델링하는 이런 문제에 그 모델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이제 용수철 수식 있잖아요. KX2'인가 이런 걸로 나타나는 수식 있잖아요. X의 위치는 X의 2궤도 미분과 비례하나 이런 수식이 있었던 걸로 이건 틀릴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이런 수식인데 이 수식을 유추를 해낼 때 이 수식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에 대한 모델인 거고요. 모델이라고 보통 부르고 이 모델을 도출해내는 거를 모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현상에 대한 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다 용수철이 어떻고 이렇게 다 배워서 이제 알고 있지만은 답을 미리 정답을 알고 있는 모범 답안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에 이런 식을 도출하려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더 황당하고 복잡한 식이 도출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학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3개의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 이 시스템을 지금 관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동영상을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추가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을 관측을 하려면 3개의 카메라는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모범 답안으로 용수철 추는 이렇게
이쪽 축, X축 방향에 평행하게 왔다 갔다 하리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는 몰랐어요. 이 용수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어느 방향으로 휘청거릴지 뭐 진동을 할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ABC는 어떤 이 좌표 체계에 대한 어떤 개념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임의대로 그냥 적절하게 설치를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1차원 함수로 표현이 가능한 용수철 진동 현상인데 속성을 전혀 모른 채로 3개의 카메라로 관측을 하는 상황이에요. 이 3개의 카메라에서 찰칵 찍으면은 이 무게추의 좌표가 이렇게 카메라니까 2D 영상으로 찍힐 거잖아요. 무게추의 위치를 이렇게 x, y 좌표로 찍으면 xa, ya, xb, yb, xc, yc 이렇게 3개의 x, y 좌표상 즉 6차원 벡터로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관측 결과가. 이 관측 결과 이 포인트 하나 이게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데이터 포인트 하나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셈인 거죠. 말이 좀 잘렸는데 용수철 진동 방향 축을 몰라서 그 카메라의 좌표 축은 임의로 설정을 해놨다. 여기 밑에 숨겨진 얘기. 임의로 설정해 놓은 상황이란 얘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토이 example에 우리가 관측한 건 무게추의 위치거든요. 무게추 위치인 건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variance라는 개념과 SNR, Signal to Noise Ratio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무게추의 위치를 우리가 관측을 하는데 이 1차원 좌표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이지만은 그리고 아주 잘 이제 정밀하게 관측이 돼서 아무런 오차가 없으면은 그걸 뭔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직선 위에 딱 이렇게 올려져 있을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생활에서는 뭔가 관측할 때 언제나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1차원의 실제 위치가 1차원 위에 있어야 어떤 한 축 위에 있어야 하더라도 이 6차원을 지금 2차원으로 카메라 하나 A 카메라만 놓고 생각을 한다고 치고요. A 카메라에서는 용수철 위치가 분명히 1차원 즉 하나의 축상에서만 존재를 해야 되겠지만은 노이즈로 인해서 이 포인트들이 2D 포인트들로 분포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전무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언제나 노이즈라는 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이 노이즈고 무엇이 용수철 추의 실제 위치, 좌표로 인한 어떤 변화인지 무엇이 노이즈로 인한 변화고 무엇이 추 위치로 인한 변화인지 그거를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용수철 추와 관련된 얘기를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는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과 노이즈를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구분을 잘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보니까 시그널의 크기가 커지고 노이즈의 크기가 작아지는 상황으로 우리가 뭔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때 노이즈의 그 영향이 이게 최소화인 상황이 이걸 가정하는 게 우리한테 뭔가 있을 법한 얘기예요. 굳이 필요 이상으로 노이즈를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만든 모델로 이 정도까지 이게 다 설명이 가능하면 아마 이 설명이 맞지 않을까? 나머지가 노이즈겠지. 더 복잡한 게 노이즈고 이 더 단순한 게 모델 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이 정도로 우리 모델이 설명을 잘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딱 노이즈겠지. 이렇게 이런 가정을 오커맨 면도날이라고 하는데 오커맨 면도날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한 그 현재의 가장 단순한 그 상황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을 실제로 잘 만들어냈다면 그 모델을 굳이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델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그널의 사이즈를 키우고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면 그 어떻게 한 그 모델 상황이 정답일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 움직임을 신호라고 생각하고 분산을 신호의 색이라고 나타난다고 전제할 때 우리가 모델을 잘 끼우면 분산이 극대화되게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SNR도 극대화될 거예요. 분산이 극대화될 때 그러면 노이즈의 효과도 가장 줄어들거든요. 여기에는 노이즈와 신호가 섞여 있는데 신호의 비중을 키우면 키울수록 노이즈의 사이즈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극대화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델을 찾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측을 제대로 수행했다고 뭐 엉망으로 완전 관측이 쓰레기일 때는 이런 가정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 관측을 뭔가 최대한 제대로 했다고 할 때 이 상황이 실제에 매우 근접해요. 실제에도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측을 최대한 잘하고 있으니까 이때의 노이즈와 저때의 노이즈 이게 뭐 노이즈는 좀 랜덤하고 신호는 뭔가 일관되고 그러면은 그 일관된 거에 맞추는 모델을 끼우고 하면 신호는 최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얘기인 셈이죠. 우리 토이 프로블럼에서 시작을 해서 시그널 투 노이즈 개념을 거쳐서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리니어 트랜스폼 P라는 개념입니다. 리니어 트랜스폼 선형 변환이에요. 쉽게 말해서 P라는 행렬을 곱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P 행렬이 뭐냐? 먼저 X, Y부터 봐야 되는데요. X는 여기 xi are the columns of 행렬 X. 컬럼은 열 벡터라는 얘기고요. 열인데 열이 그 쭉 숫자의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열 벡터. 근데 그게 individual X 벡터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용수철의 토이 프로블럼에서 봤던 하나의 관측치, 즉 카메라 프레임, 한 카메라 프레임에서 관측된 그 관측 벡터. 그게 이 X 행렬의 하나의 열 벡터 small xi가 된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X 행렬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Y는 뭐냐면은 이 X 행렬의 각 열 벡터들이 각 열 벡터가 있을 때 이 열 벡터에 P1부터 PM, small p1부터 small pm까지 m개의 행 벡터들을 P1, PX1 행 벡터, 열 벡터 이거 두 개 곱하면 뭐인 거죠? 내적인 거죠. 내적 값 P1x1, P2x1, PMx1 이거를 이제 x1에 대해서 x2에 대해서 xn에 대해서 다 도출시킨 그래서 얘가 small y1 얘가 small y2 그렇게 여러 가지의 y 행렬의 yi 열 벡터들로 구성되는 그런 출력이에요. 출력. 그리고 이 yi 하나하나는 뭐냐면은 xi 열 벡터 입력에 p 1, 2, 3, 4, m p1부터 pm까지의 행벡터들과의 내적 결과예요. 내적은 뭘 얘기하느냐? 이게 만약에 xi 벡터라고 했을 때 얘가 p1 방향이고 p1 벡터고 얘가 p2 벡터면 p1과 내적을 x1과 xi와 p1을 내적하면은 도출되는 게 뭐예요? xi 벡터 중에 p1 방향 성분인 거죠. 크기. xi랑 p2랑 내적하면 뭐가 나와요? xi의 p2 방향 벡터 성분 크기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i 벡터의 p1 방향 성분, p2 방향 성분, pm 방향 성분 크기들을 쭈루루룩 만들어낸 그 결과가 yi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p 좌표축들의 각각의 성분 크기를 xi 벡터에 대해서 도출을 한 셈인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p축 체계 하에 벡터를 도출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형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좌표 체계에서의 좌표를 만들어낸 셈이라서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상황에서 뭐겠어요? 당연히 어떤 가장 좋은 p축인 거죠. 그래서 p는 우리가 원하는 건 토이 example로 돌아오면은 용수철 진동 방향축을 더 잘 반영하는 개선된 카메라 좌표측을 나타낼 수 있게 하도록 그렇게 P를 찾는 것이 목표인 겁니다. 자, 토이 example의
시그널과 노이즈와 그 시그널과 노이즈의 그 베리언스와 리니어 트랜스폼 P와 연결을 짓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variance 다시 나오고요. 이제 covariance라는 것도 이제 등장을 해요. 다시 데이터 매트릭스로 돌아오겠습니다. 데이터 매트릭스 X. 모든 관측치를 열벡터로 모은 행렬이었죠. 근데 그 관측치들을 평균을 0으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평균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 관측치들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 5, 4, 그 다음에 3, 4,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데이터가 이게 포인트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 다 지금 평균이 4,4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데이터에서 4,4를 빼줘요. 평균 뮤가 4,4라고 그러면 얘네 각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평균을 빼주면 그러고 나서 더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 두 개 그러고 나서 그렇게 원래 데이터 평균 계산해서 걔네들을 빼준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주면은 그 데이터의 평균은 0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매트릭스 행렬을 봅시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열벡터들이 1번 프레임, 2번 프레임, n번 프레임의 관측치들인 거죠. 열벡터 하나하나는 카메라 하나의 측정값인 거고요.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게 행벡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행벡터는 모든 관측치, 측정한 데이터점들 중에 특정 원소의 값의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카메라의 X좌표를 1부터 N 프레임만 모은 이런 거, 그런 행벡터도 생각할 수 있죠. 행벡터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제 X 행벡터를 이렇게 골라내면요, X 행벡터와 행벡터를 전치한 열벡터를 곱하면은 행 곱하기 열 하면은 내적이 나오는 거죠. 벡터의 내적. 이 벡터의 내적은 이제 자기 자신과 내적을 시킨 거니까 각 원소의 제곱들이 쭉 더해집니다. 이 각 원소의 제곱들의 총 합에다가 n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다 끼워 넣어주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통계학적으로 x 벡터의 분산이 도출이 돼요. 분산의 통계학적인 정의가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평균이 0이었으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익숙한 분산의 정의는 여기 마이너스 평균 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뮤를 무시해도 되는 이유는 평균은 우리가 0으로 사전에 미리 만들어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뮤는 무시를 하고 이대로 분산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 얘가 들어가야 되고요. 요거 하나도 약간 헷갈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n분의 1이라고 배웠을 수 있는데, 이 통계 추정 이론을 조금 더 배우면은 데이터 양의 소수의 소량의 샘플된 관측된 소량의 데이터 관측치들에 대해서는 n이 아니라 n분의 1로 나눠줘야 뭔가 그 참값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울 텐데요.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더 맞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x의 분산이라는 개념이랑 이제 이 데이터 매트릭스의 어떤 연산과 연결을 시켰는데, x 행벡터들끼리 내적시키면 분산이 나오고, 이제 x 행벡터와 여기 지금 y 행벡터를 하나 더 생각했을 때 얘네 두 개를 내적시키면은 그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공분산, covariance라고 합니다. covariance라는 게 뭐냐면요, 얘가 이제 중요한 건데, x가 요 값일 때 y는 얼마냐, x가 여기일 때 y는 얼마냐, x가 요거일 때 y는 얼마냐, 얘네 둘의 곱이 뭔가 항상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이 공분산이라는 게 뭔가 값이 커져요. 근데 x와 y의 관계가 막 이렇게 랜덤하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부분은 플러스고 어떤 부분은 두 개 곱했을 때 플러스고 어떤 부분은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고 등등 하다 보면 서로 상쇄를 시켜가지고 공분산이 작아져요. 기억해야 되는 게, 이 포인트들은 지금 전부 다 평균이 0인 포인트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점들이 찍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정한 직선 위에 있는 그런 리던던시가 많은 상황이면
코베리언스가 높아질 거고 리던던시가 적은 상황이면 코베리언스가 작아질 겁니다. 이 코베리언스, 베리언스 등들을 모두 이렇게 행렬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행렬의 곱셈 형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X 행렬과 X 트랜스포즈 행렬. 우리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X와 X 트랜스포즈, X 벡터와 X 트랜스포즈 벡터의 곱을 계산했었잖아요. 또 X 벡터와 Y 트랜스포즈 벡터의 곱을 계산했었잖아요. 행렬 전체를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와 자 요게 지금 전치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행들이 열로 다 전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이 요 열이 되어 있고 요 행이 두 번째 열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행열 곱을 하면 첫 번째 행 벡터와 첫 번째 열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첫 번째 행 벡터와 두 번째 열 벡터의 내적, 첫 번째 행 벡터와 세 번째 열 벡터의 내적 쭉 그렇게 내적을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행 벡터에 대해서 또 첫 번째, 두 번째, 땡땡땡 n 번째 열 벡터와 다 내적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매트릭스의 모든 행 벡터들 간에 가능한 조합상의 내적을 다 계산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게 X 행렬 곱하기 X 트랜스포즈 행렬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계산되는 게 뭐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X가 계산이 됩니다. 얘 자신 내적한 거는 베리언스, 얘와 얘를 내적한 거는 XA, YA의 코베리언스, 얘와 얘는 XA와 XB의 코베리언스 등등 모든 가능한 코베리언스 조합과 모든 베리언스 값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행렬이 도출이 돼요. 물론 n-1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식을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CX,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n-1분의 x, x 트랜스포즈라고 해요. 자, 아까 슬쩍 코베리언스와 리던던시가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리던던시를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던던시로 돌아왔어요. 이 그림을 다시 보는데 C와 같이 R2 equal 알파 R1 플러스 B가 뭐 거의 정확히 성립하면 코베리언스 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A와 같이 R1, R2가 거의 독립이라면은 코베리언스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이제 리니어 트랜스폼 P와 리던던시를 최소화시키는 코베리언스를 최소화시키는 거랑 연결을 지을 수 있어요. 위와 같은 리니어 트랜스폼 Y equal PX에 대해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P라는 리니어 트랜스폼을 적용해서 출력이 된 Y가 있을 때 Y는 리던던시를 최소화시킨 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CY의 모든 코베리언스 값들이 0이 되도록. 코베리언스 값들은 아까 이제 X 트랜스포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행 벡터들끼리 내적을 시킨 거예요. 다른 행 벡터들끼리. 다른 행 벡터들끼리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지금 XA의 행 벡터였고, 그 다음에 YA의 행 벡터였고, XB의 행 벡터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YB의 행 벡터, 뭐 4개만 생각을 해보죠. 각 행 벡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열 벡터들이, 그러니까 이 행 벡터들을 이렇게 회전시킨 게 4개 있는 거잖아요. XA 행 벡터 전치한 거, YA 행 벡터 전치한 거 등등 있는데 행렬 곱은 XA와 XA 행 벡터 전치한 거가 1행 1열 원소의 내적이니까 요 결과 행렬에 1,1 원소로 들어가고 2,2 원소는 뭐예요? 2행의 행 벡터와 그 전치한 거 자기 자신 YA와 YA 트랜스포즈 대각 원소들에는 다 자기 자신과 내적한 베리언스들만 들어가고요. 요 대각 행렬의 대각 원소에 있는 대각 위치에 있는 원소들은 나머지 대각 원소에 위치하지 않은 원소들은 얘네들은 요 자리는 지금 1행과 2열 XA와 YA의 내적이잖아요. XA와
YA의 내적인 건데 얘네들은 코베리언스죠. 그러니까 대각 원소를 제외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대각 원소는 베리언스들인 거고 대각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즉 코베리언스들은 0이 되도록 대각 원소들만 남게 하는 대각 행렬 CY가 대각 행렬이 되도록 해주는 리니어 트랜스폼 P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열 벡터들에다가 어떤 선형 변환 P를 적용을 해가지고 도출된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을 했더니 대각 원소가 대각 행렬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제 Y의 코베리언스를 우리가 최소화하고자 하니까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부터 해봐야 되죠. Y의 행렬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계산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Y 행렬들에다가 PX를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의 자리에 PX를 대입을 했습니다. P는 여전히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는 거죠. Y 트랜스포즈는 PX 트랜스포즈인데 두 행렬의 곱 A 곱하기 B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B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예요. 각각의 트랜스포즈의 곱셈 순서 거꾸로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선형대수학 공부하실 때 증명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PX 트랜스포즈를 다시 쓰면 X 트랜스포즈 곱하기 P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제 P 곱하기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가 곱하기 P 트랜스포즈인데 행렬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어느 두 개의 행렬을 먼저 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와 X 트랜스포즈를 먼저 곱하겠다.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습니다.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가 뭐였어요? N-1분의 1 붙이면은 얘가 CX였던 셈인 거죠. 요거까지 포함된다고 전제하면. 그러니까 CX라는 뭔가 행렬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아직은 뭐 N-1을 붙이지 않았으니까 CX가 아니라 A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A 행렬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A equal XX 트랜스포즈 얘는 뭐냐면 대칭 행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계속 봐왔던 그 토이 example 데이터에서 모든 XA 포인트들의 행벡터와 모든 YA 포인트들의 행벡터만 남겨놓을게요. 그럼 얘가 X면은 우리 뭐 B 카메라, C 카메라는 있었지만 생략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는 뭐예요? XA 행벡터의 전치 열 벡터가 됐고 YA 행벡터의 전치 열 벡터가 됐는데 이렇게 곱하면은 행렬곱이 행 곱하기 열에 1행 1열 내적시키면 XA 트랜스포즈 그게 1,1 원소 XA YA 트랜스포즈 1,2 원소 YA XA 트랜스포즈 2,1 원소 YA 트랜스포즈 2,2 원소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대각 원소들 외에 나머지 원소들은 이 대칭되는 자리에 있는 원소들이 값이 같아요. XA와 YA의 내적, YA와 XA의 내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같으니까 이 결과 도출된 행렬이 대칭 행렬인 거예요. 그런데 선형대수학에서 이렇게 수립되는 이론인데 대칭 행렬은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 행렬을 분해하는 거를 늘 적용할 수 있어요. 고유값 고유 벡터 분해를 적용할 때 고유 벡터들을 열 벡터로 갖는 행렬 E와 그 다음에 고유값들이 람다 1, 람다 n 땡땡땡 고유값들이 있는 대각 나머지 원소들은 전부 0인 대각 행렬 D와 얘네들로 A라는 행렬을 이렇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하듯이요. 선형대수학에서 수립이 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A equal E D, E 트랜스포즈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A equal E D, E 트랜스포즈를 분해할 수 있는데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고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난 CY가 대각 행렬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잖아요. CY가 대각 행렬이 되도록 P를 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P가 E의 역행렬이기만 하면 E 행렬의 역행렬이기만 하면은 P와 E는 서로 상쇄되고 그 다음에 P 트랜스포즈와 E 트랜스포즈가 또 뭔가 어떻게 상쇄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P 행렬 이라는 거는 이
E의 역행렬이라고 한다고 그럴 때 이 E 행렬이 얘가 그 좋은 성질인데 역시나 선형대 수학 공부하면 나오는 건데 얘가 ortho normal 행렬일 거거든요. 열 벡터들이 모두 서로 수직이고 그 다음에 단위 벡터들인 그런 행렬이에요. 얘 역행렬은 얘 전치랑 같습니다. 그래서 P가 그냥 2의 T면은 자연스럽게 P의 T도 2가 되고요. 그죠? 2에다가 2의 T를 곱해도 또 역시 역행렬 관계가 성립돼서 그냥 P equal 2의 T면은 쭉 다 연결을 하면은 D만 남습니다. CY가 D만 남아요. 우리가 원하던 대각행렬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결론이 뭐예요, 결국? 이건 거죠. 입력 데이터 행렬에 이제 데이터 코베런스 행렬에 데이터 코베런스 A 행렬이죠. XX 트랜스포즈. XX 트랜스포즈. 코베런스 행렬의 고유 벡터들로 구성되는 선형 변환 P. 그러니까 P가 코베런스 행렬의 고유 벡터들 E 행렬인 거죠. E. P를 E의 트랜스포즈로 적용하여 X를 Y로 변환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minimizing redundancy 중복성을 최소화한 그런 출력 Y를 도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XI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P1, P2, 땡땡땡, PM 개의 행벡터들이 있는데 이 행벡터들을 얘랑 원소 개수가 똑같이 되도록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XI가 아까 6차원이었잖아요. 6디멘셔널. 근데 우리 보니까 뭐 다 서로 중복성이 커가지고 P2까지만 두 개의 P축 방향 어떤 방향 벡터들만 남겨놔도 되더라.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6D 벡터랑 P1의 내적의 결과 어떤 알파 뭐 이름 다른 이름 붙일까요? X 프라임 그 다음에 X 프라임 1 그 다음에 P2랑 XI랑 내적시킨 그 XI의 P2 방향 성분 X2 프라임 요거 두 개만 남겨서 이제 6D 벡터가 2D 벡터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원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P 행렬에 포함되는 고유 벡터를 각각 이거 하나하나 각각을 principal component 주 성분이라고 우리 데이터의 주 성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주 성분 벡터를 몇 개를 우리가 골라서 쓰느냐에 따라 출력되는 Y의 벡터 차원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멘션도 축소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한 게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X transpose A라고 할 때 이 A, 대칭행렬 A에 eigen decomposition을 해서 E, D, E transpose 이렇게 쓸 수 있는데 E transpose를 P로 우리가 P를 E transpose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A를 다시 P transpose D, P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래 놓고는 여기 A 자리에 요거를 대입을 하면은 애초에 이제 우리가 y equal px와 그 다음에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계산식에다가 도출이 되었던 계산식에 의해 도출이 됐던 PA, P transpose라는 요 식에 A equal P transpose DP를 대입하면은 차라라락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P가 E 행렬이기 때문에 E는 그리고 역행렬이 자기의 전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싹싹 없어져서 이 결국 Y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 대각행렬 D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P를 구성하는 X의 이 코베리언스 행렬의 X의 코베리언스 행렬의 이 A의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A의 고유 벡터. 주성분 벡터를 몇 개를 고르느냐에 따라 출력 Y의 벡터 차원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여기 결국 Y의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D잖아요. D.
그래서 이 D라는 거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온 거였죠. 아이겐 디컴포지션에서. 이 D가 뭐냐면은 A 행렬의 아이겐 밸류들이거든요. 아이겐 밸류. 그래서 각 주성분, 이 주성분 아이겐 벡터별로 대응되는 고유값, 아이겐 벡터별로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해당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 방향의 뭐가 되냐면 결국 이 고유값이 아이겐 밸류가 여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variance들이 되는 거죠. variance들. 그래서 variance 시그마 스퀘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variance가 큰 그 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SNR 얘기했을 때 variance의 크기가 어떤 시그널의 크기다. 우리가 모델링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요소를 이제 시그널이라고 그럴 때 그 시그널의 크기를 variance 크기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variance가 큰 그 방향의 고유 벡터가 뭔가 더 의미가 있는 principal component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PCA를 이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쳐요. 넛쉘이라는 거는 그 땅콩 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 알처럼 알맹이만 뜻한 그런 얘기죠. 알맹이 크기의 그런 작은 크기로 잘 축약시켜 놓은 그런 얘기인데, 일단 중복성이 있는 correlated 뭔가 고차원 high dimensional 데이터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평균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center the points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포인트에다가 평균값 계산해서 걔를 빼준 거예요. 그 다음에 covariance matrix, 데이터의 covariance matrix XX transpose, 뭐 n-1분의 1을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사실 큰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 아이겐 벡터는 어차피 단위 벡터로 정비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covariance matrix를 계산을 해주고요. 그 covariance matrix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건 MATLAB 코드예요. MATLAB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코드를 쓰면은 이제 그 principal component들까지 도출이 된 셈인 거죠. 그리고 그 principal component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 값들이 어떤 출력 y 벡터들의 variance들인데 그게 큰 벡터 방향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variance가 결국 이게 아이겐 벡터 축 방향인 거고 이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아이겐 밸류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성분들을 고를 건데 아이겐 밸류,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큰 주성분 방향들을 고르고요. 주성분 방향, principal component들을 우리 원하는 개수만 뽑을 텐데 입력 디멘션 D보다 더 적은 개수를 통상적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아이겐 벡터들을 뽑은 다음에 principal component들을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P인 건데 P를 가지고 뭘 해야 돼요? X에다가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X 벡터들을 P의 방향 벡터들과 내적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내적시켜서 그 방향별 성분을 계산하는 과정을 projection이라고 하는데 projection 이 P X에다가 P를 곱해주는 과정이 projection이 돼서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은 각 방향 성분의 이 크기만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방향 성분의 크기, 즉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이축 방향이면은 이 초록 포인트들의 이축 방향 성분들만 이렇게 남겨놓죠. 이축 방향 성분들만 숫자 하나만 있으면은 여기 원래 2D 데이터가 이제 1D 데이터가 된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축소되는 과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PCA를 통한 디멘션 리덕션이에요. PCA를 통한 이런 디멘션 리덕션을요, 실용적으로 어디에 먼저 이렇게 좀 큰 임팩트가 되도록 썼었냐면은 얼굴 영상에 썼었습니다. 아이겐 페이스라고 하는 기법으로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ATT 페이스 데이터베이스라는 어떤 얼굴 영상의 DB가 있다고 합시다. 40명에 대해서 10개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400장의 영상이 있는 거죠. 이 사진 하나하나를 이렇게 만약에 4x4 얼굴 영상이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16x 1짜리 벡터로 이렇게 변환을 한 거고요. 변환을 하고 나서 우리가 방금 했던 그 과정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4x4가 아니라 사실은 뭐 100x100, 뭐 200x200 뭐 이래서 뭐 10,000차원이거나 뭐 20,000차원인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차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거죠. 먼저
mean face 평균 벡터를 계산해서 걔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겐 벡터들을 계산하는 거예요.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을 계산했더니 모양이 뭘 이렇다더랍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는 새로운 영상이 들어왔을 때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들의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프로젝션 결과를 도출하면은 지금 여기는 6, 4, 24개잖아요. 24개의 축 방향들인 거죠. 그러면은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 24차원 벡터만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뭐 얼굴 영상이 보통 한 100 by 100이라고 치면은 만차원짜리 벡터가 24차원으로 차원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차원이 줄어들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비슷한지 이런 걸 따지는 게 훨씬 더 뭐 용이해지는 거죠. 이 기법, 이 eigenfaces라는 이 방법론을 제안했던 face recognition using eigenfaces라는 기법이 91년도에 나왔었는데 굉장히 큰 임팩트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여드린, 방금 설명드린 걸 조금 더 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input data가 dataset of n개의 face 이미지고요. face를 k by k 비트맵으로 되어 있는 거를 k제곱 by 1 벡터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든 페이스 영상을 이런 벡터, 열 벡터 하나씩으로 집어넣어서 k제곱 by n짜리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어줍니다. 이 데이터 매트릭스 x에 대해서 xx 트랜스포즈 곱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PCA를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훨씬 더 적은 개수의 이제 k제곱 차원의 m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 아이겐 벡터들이 도출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벡터에다가 여기선 지금 열 벡터로 도출이 되어 있는데 행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행 벡터들을 프로젝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여기 프로젝션 시키고 그 프로젝션 시킨 로우 디멘셔널 벡터를 구할 수 있고요. 거꾸로 이제 프로젝션 시키고 난 각 방향, 축 방향 성분 크기들이 있으면은 걔를 다시 복원할 때에는 이쪽 축 방향으로 요만큼 가 있다라는 식으로 복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원하고 다시 k제곱 by 1을 k by k로 이렇게 변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 PC 방향으로 뭐 성분이 0.9, 2번 PC 방향으로 성분이 0.5,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시 얼굴 영상을 만들어 줄 때 그 mean face에다가 이축 방향으로 0.9만큼 간 거랑 이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0.2 간 거랑 그런 것 등등을 다 더해주면은 원본 얼굴을 복원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new face가 들어오면은 어떤 eigenface equal principal component입니다. principal component 방향으로 그러니까 new face가 이제 어떤 x라고 그러면 px 이런 식으로 해서 projection y를 구할 수가 있고 거꾸로 y의 개수들을 가지고 y의 개수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그리고 principal component들 p들을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은 원본 영상을 x를 복원해낼 수 있어요. 자,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몇 개를 우리가 필요로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럼 차원을 얼마까지 축소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 뭐 그래프 있죠. 이게 꺾은선 그래프인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이 각각의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아이겐밸류의 크기의 비율인 거예요. 총 시그마 중에 1번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아이겐밸류의 그 시그마의 크기 비중, 두 번째 뭐 아이겐밸류의 그 시그마의 비중,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아이겐밸류의 그 총합 대비 뭐 상위 몇 개만 남겼을 때 아이겐밸류의 비중이 전체에 비해서 몇 프로가 되느냐 한 뭐 우리가 이게 쭉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데 이게 전체의 아이겐밸류 가능한 모든 아이겐밸류의 개수라면은 뭐 한 95%의 시그마를 유지시키는 정도로 뭐 전체 가능한 개수의 뭐 10%, 뭐 5%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만 쓴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겐밸류의 총합의 비율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몇 개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쓸 거냐 좀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좀 더 세세한 디테일인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페이스 레코그니션에 썼어요. 그래서 축소된 차원에서 이 벡터들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입력 얼굴 영상들이 얼마나 유사하냐 이런 식으로 얼굴 인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보니까 차원을 축소시키고 나니까 오히려 조명이라든지 얼굴 표정 변화라든지 아니면 회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강인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벡터 그대로 쓰면 조명 좀 바뀌고 그러면 그걸 차이를 확확 느낄 수 있는데 더 낮은 차원의 아이겐 페이스의 차원으로 축소를 시켜놓고 나니까 조금 더 강인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상이든 그냥 다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물론 아무 영상을 다 프로젝션 시킨다고 뭔가 적절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할 수는 있었습니다. 뭐, 네. 자, 여기까지가 PCA에 대한 얘기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PCA를 기본적인 경우, 아주 심플한 경우 외에는 많이는 안 써요. 왜냐면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좀 아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디멘션 리덕션이라는 거는 차원을,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의 어떤 속성을 잘 남겨놓으면서도 차원을 줄이는 거거든요. 아까 용수철 같은 거는 1차원에서 데이터가 분포를 실제로 하고 차원을 그렇게 선형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는데, 요런 데이터를 보세요. 3차원 공간에 2차원 공면 데이터인데 얘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죠. 얘를 그 2차원 평면으로 그냥 PCA로 축약을 시키면은 이 파란 점들과 빨간 점들이 이렇게 이 공면을 이렇게 착 편 형태로 차원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S를 그대로 찌부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PCA 프로젝션 결과예요. 파란 포인트들, 진한 파란 포인트들, 노란 포인트들이 다 그냥 섞여 있죠. 그래서 PCA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한 리니어 디멘션 리덕션을 통한 그 과정으로는 이런 공면은 디멘션 리덕션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뭔가 이 공면에 담겨 있는 점들의 어떤 의미적인 분포 같은 거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포가 선형적이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PCA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비선형적인 디멘션 리덕션 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뭐냐면 고차원 데이터에 내재된 저차원의 공면, 이런 공면을 매니폴드라고 하는데 이 공면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non-linear dimension reduction을 manifold learning이라고 부르고요.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소맵이니 LL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TSN이 얘가 가장 최근 기법인데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이 다 scikit-learn 패키지에 다 많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실시간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scikit-learn의 디멘션 리덕션 기법들을 쫙 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데이터에 가장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출력을 만들어주는 기법을 활용을 하셔도 돼요. 자, 이 manifold learning 기법들의 이론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오늘 수업에서는 커버하기가 어렵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대학원 진학하셔서 또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Unsupervised Learning Dimension Reduction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이런 머신러닝 기법들을 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레코니션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기법, 방법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